요즘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녀나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내 자식인데 돈 좀 줬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니 하시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78세 김영호 씨는 지난달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에게 좀 보태줬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시면서요. 수십 년 동안 허리 굽혀 일하면서 모은 돈인데 자식에게 보태준다고 세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제 가족 간의 모든 돈의 흐름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특히 올해 5월부터는 더 강화된 시스템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나 손주에게 돈을 보낼 때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그리고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직 세무사로 34년째 일하고 있는 신민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드렸고, 특히 가족 간 돈 거래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더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국세청은 가족 간 돈 거래를 더욱 철저하게 추적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낼 때만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계속 보내면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82세 박순자 씨는 손녀에게 매월 80만 원씩 3년 동안 보냈습니다. 손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 2,88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니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였어요. 박순자 씨는 손녀 학비 보태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며 당황하셨지만 국세청은 생활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요즘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증여세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상으로 준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줬다, 즉 증여로 판단한다는 거죠. 2025년부터는 돈 추적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1회 1천만 원 이상 이체할 때만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패턴이 있으면 모두 추적해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2년 동안 보내면 총 1,200만 원이 되는데 국세청은 이걸 하나로 묶어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정숙 씨는 아들에게 매달 70만 원씩 자동이체 해왔어요. 그냥 생활비 보태준 거다라고 하셨지만 3년이 지나자 총액이 2,520만 원이 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얼마까지는 괜찮을까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예요. 하지만 이 금액은 한 번에 주든 나눠서 주든 10년 동안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68세 최병철 씨는 딸에게 대학 등록금으로 2천만 원,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손주 돌 선물로 1천만 원을 8년에 걸쳐 보냈습니다. 총 6천만 원이니 5천만 원을 넘었죠. 그래서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 금액은 현금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계좌 이체는 물론이고 자녀 명의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자녀의 학원비나 카드값을 대신 내주는 것도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수상한 패턴들을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패턴이 있으면 무조건 의심합니다. 첫째, 성인 자녀에게 연간 1천만 원 이상 이체하는 경우. 둘째, 3년간 누적해서 3천만 원 이상 보내는 경우. 셋째, 명절이나 생일 외에 일정한 패턴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 넷째, 특정 시점에 갑자기 큰 금액을 이동하는 경우. 다섯째, 자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패턴이 의심스러워서 들어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73세 정명호 씨는 아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했어요. 2년 동안 계속 보냈으니 총 2,400만 원이 되었죠. 정명호 씨는 아들 생활비 보태준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규칙적인 패턴으로 같은 금액을 계속 보내니 국세청은 계획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내게 되었어요. 그럼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비를 보내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방식에 따라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다음 3가지 방식은 피하세요. 첫째, 매월 똑같은 금액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일정하고 패턴이 규칙적이면 계획된 증여로 보일 수 있어요. 둘째, 부모 통장을 자녀가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경우 국세청은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으로 주거나 ATM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은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ATM 카메라, 입금 위치, 패턴까지 모두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81세 송영수 씨는 손자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려고 매달 ATM에서 30만 원씩 입금했어요. 4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 총액이 1,440만 원이 되었고 국세청은 ATM 카메라에 찍힌 동일인물 송영수 씨 규칙적으로 입금한 점을 파악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현금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아요. 국세청은 2025년부터 현금 흐름까지 추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금 거래가 어떻게 추적되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파악합니다. 첫째, 현금 인출 시점과 입금 시점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곧바로 자녀 통장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면 연결해서 봅니다. 둘째, 고액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받아 분석합니다. 셋째, 현금과 무관해 보이는 소비 패턴도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자녀가 갑자기 비싼 차를 사거나 고가 보험에 가입하면 국세청은 돈이 어디서 났지? 라고 의심하고 부모의 현금 인출 기록을 확인합니다. 77세 황미자 씨는 손주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어요. 그런데 손주가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을 냈고 국세청은 소득이 적은 손주가 갑자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국 황미자 씨의 현금 인출 기록과 손주의 계약금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져 증여세 대상이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 없이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주고받는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겁니다. 첫째, 송금할 때 메모란을 활용하세요. 5월 병원비 대납, 2학기 등록금, 월세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면 단순 증여가 아닌 생활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생활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엑셀이나 수기로라도 자녀에게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록해두면 세무조사 때 증거가 됩니다. 70세 박정희 씨는 딸에게 매달 50만 원씩 보내며 병원비 20만 원, 손주 학원비 30만 원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딸의 병원비 영수증과 손주 학원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했더니 증여가 아닌 생활지원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셋째, 송금 전에 메시지로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이번 달 생활비 보낼게. 사용 내역 알려줘라고 문자나 카톡을 남기면 증여 의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요. 넷째, 돈을 받은 자녀가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구조를 만드세요. 자녀가 이번 달 받은 70만 원은 식비 3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썼어요 라고 보고하면 생활비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법적으로 가능한 증여세 절감 방법들입니다. 첫째,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세요.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직접 1억 원을 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먼저 6억 원을 증여한 후세금 없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나눠서 주면 모두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69세 김철수 씨는 아들에게 2억 원을 주려고 했어요. 직접 주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니 먼저 아내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최소화했죠. 둘째, 교육비 의료비 특례를 활용하세요.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85세 이영자 씨는 손녀 유학학비로 5천만 원을 손녀에게 이체했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학교 측에 직접 송금하면서 손녀 5호의 등록금 납부라고 명시했더니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금이 없었어요. 셋째, 생활비 실비 원칙을 이해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증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인지 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72세 정수님 씨는 아들에게 매달 80만 원을 보내며 생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아들이 월세 5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20만 원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자 실제 생활에 사용된 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면제되었어요. 넷째, 명의신탁 금지를 주의하세요. 부모 명의로 재산을 유지하면서 자녀가 사용하는 형태는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76세 최영철 씨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두고 딸 가족이 살게 했습니다. 딸이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시장 임대료만큼 매월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어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증여세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세무서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식비나 공과금 등 공동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 개인의 사치품이나 개인 자산 형성에 쓰인 돈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79세 박영수 씨는 아들과 함께 살며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는데 아들의 골프 회원권과 주식 매입 비용까지 내줬다가 나중에 이 부분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주면 증여인가요?
이내 성인 자녀의 카드 대금을 부모가 지속적으로 내주면 징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가능해요. 65세 이미경 씨는 딸의 카드값을 매달 결제해 줬는데 국세청은 지속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일시적으로 실직한 기간에만 도와준 경우는 일시적 생활 지원으로 인정받았어요. 결혼할 때 부모가 예식 비용을 내면 증여인가요? 이 결혼식 비용은 의례적 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5천만 원 이상의 호화 웨딩은 일부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74세 강동철 씨는 아들 결혼식 비용 3천만 원을 직접 예식장에 지불했고 이는 의례적 지출로 인정받아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인가요? 이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적정 수준의 용돈은 의례적 지출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고액을 주는 경우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83세 김옥자 씨는 손주의 생일마다 20만 원씩, 명절마다 30만 원씩 주었는데 이는 의례적 금액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할머니가 손주에게 매월 100만 원씩 준 경우는 계획적 증여로 세금이 부과되었어요.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도와주면 증여인가요? 이내 전세 보증금은 대표적인 증여 항목입니다. 하지만 증여공제 한도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71세 정태웅 씨는 아들 전세금 1억 원을 지원했는데 5천만 원은 증여공제로 세금이 없었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주택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증여인가요? 이내 성인 자녀의 청약 통장 납입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다만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68세 이정희 씨는 딸의 청약 통장에 매달 30만 원씩 3년간 넣어주었지만 총 1,080만 원 증여공제 한도 내여서 세금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나중에 사용한다면 국세청은 계획적 증여로 간주할 확률이 높아요. 75세 정호석 씨는 아들 계좌에 3천만 원을 넣어두고 2년 후 아들이 차를 살 때 사용했는데 국세청은 처음부터 차량 구매를 위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을 지원하면 증여인가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돈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교육비로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학교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 증빙을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70세 김영철 씨는 아들 유학비 7천만 원을 미국 대학에 직접 송금하면서 5호의 등록금이라고 명시했고 이는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인 자녀 결혼 후 신혼집 구입을 도와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신혼집 구입비 지원은 대표적인 증여 항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는 주택자금 증여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요. 82세 박종철 씨는 아들 부부의 신혼집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지원했는데 특례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온라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최대 40%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67세 최동욱 씨는 딸에게 6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30%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되는 새로운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가족생활비 지원 특례가 도입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월 100만 원 이내 연간 1,200만 원 이내의 생활비는 증여세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단
생활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73세 이미숙 씨는 이 제도를 활용해 딸에게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면서 딸의 월세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식비 내역을 함께 보관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자료들을 제출하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관련 실제 사례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생활비 송금 패턴이 중요합니다. 63세 윤정희 씨는 결혼한 딸에게 매달 150만 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송금액이 딸의 월 생활비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어요. 증여세를 피하려면 불규칙한 금액을 불규칙한 시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70만 원, 다음 달에 120만 원처럼요. 그리고 송금 메모에 병원비, 차량 수리비 같은 구체적 용도를 명시하세요. 이 자녀 주거비는 직접 결제가 안전합니다. 69세 강민수 씨는 아들의 월세 50만 원을 돕기 위해 매달 50만 원을 아들 계좌로 송금했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이상철 씨는 아들의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송금하고 계약서에 지원자 이상철 아버지라고 명시했더니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 비용은 직접 결제하세요. 77세 조현숙 씨는 결혼하는 손녀에게 5천만 원을 한 번에 이체했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면 그녀의 친구 김영자 씨는 손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홀, 신혼여행사, 가구점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며 각각 5호 결혼식비, 지불, 5호 신혼여행 비용, 신혼집 가구 구입이라고 명시했더니 의례적 지출로 인정받아 세금이 면제되었어요. 손주 교육비는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81세 박성철 씨는 손주 유치원비를 위해 딸에게 매달 70만 원을 보냈다가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유치원에 직접 5호 손주의 교육비로 송금했더니 교육비로 인정받아 세금 문제가 없었어요. 장기적 계획을 세워 증여를 나누세요. 58세 김태영 씨는 은퇴 후 자녀에게 2억 원을 나눠주기로 계획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 주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년 계획으로 매년 자녀 2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공제 한도 내 나눠서 주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결과적으로 2억 원 전액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금 관련 새로 생긴 제도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2025년부터는 소규모 가족 지원금 면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연간 6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송금할 때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국세청에 가족지원금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여러분, 증여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과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돈을 보낼 때마다 그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최종 사용처에 직접 지불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여세에 대한 정보들 잘 기억하셨나요? 세금 걱정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요즘같이 세금 부담이 큰 시대에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모일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에 더 알고 싶은 세금 관련 주제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항상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